우리가 만약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상대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10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빛이 우주를 한 바퀴 도는데 1000억 년이 걸린다는 뜻으로 이런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반경은 최대 2km 정도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우주의 전체 모습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연 얼마만 할까요? 우주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밤하늘 너머 우주는 엄청나게 광활합니다. 우주의 한 점을 확대하고 확대한 부분의 한 점을 또 확대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드디어 우리 은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은하의 한 점을 확대하면 이번엔 태양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보면 인간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주만 하다고 하고 이 우주에서 시작하여 인간을 들여다보기까지 계속 확대해보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작은 벌레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벌레가 인간 세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작은 벌레가 인간 세상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크기가 아주 커지거나 작아지면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나 느려져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생겨납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속도는 빨라봐야 음속 정도입니다. 비행기가 강한 추진력으로 날아갈 때는 음속의 3배 정도까지 속도가 증가하지만 빛의 속도 수준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느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활한 공간에서 고작 한 점에 불과할 뿐이어서 나머지 세상의 규칙, 그러니까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이 허용한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영역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우주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낸 것은 인류 지성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이라 할 만합니다. 상대로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운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가 줄어든다든가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길이 수축, 그리고 시간 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수축되고 시간은 연장되며 심지어 질량도 증가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은 괴짜 과학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실험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특히 빛의 속도가 관측계와 무관하다는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은 상대론을 연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론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물리법칙의 특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살이 사과를 향해 날아가는 괴속은 뉴턴의 법칙 F는 ma로 잘 설명됩니다. 즉,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 뉴턴의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절묘하게 조합된 E는 ma가 적용된 세상은 어떨까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약간의 가속도만 필요하다면 형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심지어 우리 모두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살으로 사과를 맞히는 문제는 F는 ma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이 식을 약간만 변형시켜도 움직임을 옳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지형 관측자의 입장에서 뉴턴의 법칙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측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면 정지할 때와 똑같이 관측될까요? 이것은 상대론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성이란 예컨대 서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관측할 때와 움직이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을 관측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어느 쪽이 움직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차 2대가 나란히 서 있는데 그중 한 기차가 움직이면 다른 기차에 있는 관측자는 자신이 탄 기차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옆에 기차가 움직이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상대로는 관측자가 서서 볼 때와 움직이면서 볼 때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과가 화살에 맞는 일이 벌어졌다면 서서 보는 관측자에게든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보는 관측자에게는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화살의 궤적은 오로지 F는 ma라는 식으로만 옳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법칙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관측자의 운동 상태를 고려해야 할까요? 나무를 기준으로 위치가 다른 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보기에 나무는 5m 뒤에 있고 B가 보기에 나무는 3m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C는 버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나무의 위치를 다르게 관측합니다. 이처럼 정지한 관측자든 움직이는 관측자든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관측 대상의 위치, 즉 좌표뿐입니다. 관측자가 달라져도 동일한 현상을 기술하는 식 모양이 그대로여야 한다는 것은 좌표가 달라져도 식 모양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개 사이의 물리법칙을 설명할 때 좌표 변화를 사용합니다. 그럼 실험적으로 상대론이 탄생하는 데 어떤 것들이 기여했을까요? 위대하지만 실패한 실험,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모든 파동은 파동을 전달하기 위한 매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소리도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며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빛 역시 이를 전달하는 매질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이를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는 그 물질에 대해서 상대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지구는 공전 중에 에테르의 바람을 막고 있을 것이고 지표에서 관찰하는 빛의 속도는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배가 강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면 배의 속력이 빠르고 배가 강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면 배의 속력이 느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스는 그림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광원에서 레이저를 쏘면 반거울에 의해 빛이 수직으로 나뉘어져 진행하는 반거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거울에서 반사되어 다시 반거울을 통해 빛 검출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때 빛 검출기에 도달한 두 빛이 간섭을 일으키는데 두 빛이 속력이 다르면 간섭 무늬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간섭 무늬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회전 원판을 회전시켜 빛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간섭 무늬가 달라지지 않음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빛의 속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실험에 대해서는 측정 장치의 정밀도가 충분히 높지 않는 것이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당시의 정밀도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반박은 무산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에테르가 측정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해보았으나 실험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합리적인 결론은 빛이 진행하기 위해 매질이 필요하지 않다 였습니다. 즉 에테르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이 실험 때문에 반증된 것입니다. 원래 이 실험은 에테르의 존재를 검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는 실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리가 공기라는 매질이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빛은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로 빛의 속력이 불변하다는 상대성 이론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이런 이유로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실패라고 불리기도 하며 미국인 최초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로렌츠 좌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빛의 속도가 구의 모양으로 퍼져나간다고 쳤을 때 빛의 속도가 항상 어디에서든지 일정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관측자가 움직이고 있든지 정지해 있든지에 상관없이 항상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시간 연장과 길이 수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시간 연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지해 있는 우주선과 우주선 안에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빛시계가 있습니다. 이 빛시계는 양쪽 끝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쪽 끝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반사해냅니다. 이 경우에 빛이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인 델타 t는 광속분의 빛이 이동한 거리인 L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이는 로켓 안에 설치되어 있는 빛시계를 정지한 우주선에서 한번 바라봐 봅시다. 우주선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빛의 이동 경로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걸린 시간인 델타 t는 c분의 이동한 거리인 L'이 되게 되는데, 이 이동한 거리가 원래 정지에 있었을 때의 이동 거리보다 길어지게 되므로 델타 t'은 델타 t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상대성 이론의 또 하나의 거대한 현상인 길이 수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정지한 우주선에서 바라보는 행성 A와 행성 B 사이 거리 L을 V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관측한다고 봅시다. 이 우주선이 날아간 거리는 V 곱하기 델타 t가 됩니다. 이번에는 움직이는 관측자인, 즉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내가 움직이는 현상을 관찰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주선이 움직이는 거리인 L'은 V 곱하기 델타 t'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간 연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관측자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따라서 거리는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상대론의 세상, 즉 여러가지 예시를 통해 이 현상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지해 있는 집과 그리고 곧 한 버스가 이 집 앞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앞뒤 운동 방향으로 수축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현상을 버스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관측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버스에 타고 있는 자신이 멈춰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것처럼 집이 수축해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이 수축 현상의 실생활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책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은 5m짜리인 버스가 4m인 차고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5m인 버스는 4m인 차고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특수상대성의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거리는 수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4m인 차고를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방금 전 현상은 정지해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버스 자신의 길이는 수축하지 않고 차고의 길이만 수축하기 때문에 절대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모든 현상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길이 수축 현상뿐만 아니라 시간 지연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고의 문이 두 개라고 가정하고 버스가 도착했을 때 열리는 앞문과 버스가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의 닫히는 뒷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버스가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차고가 수축돼 마치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또한 같이 지연되기 때문에 앞쪽 차고 문이 열리고 버스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버스는 차고 문에 부딪히지 않고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차고를 완전하게 버스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책에는 다음과 같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주인공인 나와 백만장자인 나의 삼촌, 그리고 삼촌의 아들인 사촌과 함께 기차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촌은 나의 뒷칸에 탔고 삼촌은 나의 앞칸에 탔으며 살아있을 때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기차여행을 하던 도중 삼촌과 사촌이 총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이때 삼촌이 먼저 죽었다면 삼촌이 죽었을 당시 사촌이 살아있으므로 사촌은 삼촌의 재산을 몽땅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사촌도 곧 죽게 되므로 삼촌의 모든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촌이 먼저 죽었다면 삼촌이 숨을 거둘 때 사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삼촌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나는 재판에서 총성이 먼저 뒷칸에서 들렸고 나중에 앞칸에서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차 밖에서 상대적으로 서있던 영무원은 총성이 먼저 앞칸에서 들렸고 나중에 뒷칸에서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재판관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영무원에 비해서 주인공인 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지연 현상이 일어나서 영무원과 아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총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상대성 이론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 체를 바탕으로 2020년 1학기 부 콘서트를 진행한 임선아, 조우준, 김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